미국이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를 향해 조용히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시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고객을 잃고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까지 받던 삼성 파운드리에 갑자기 대형 주문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약 24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계약을 체결했고 한때 전량을 대만으로 옮겼던 퀄컴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최첨단 공정을 맡기지 않던 애플도 삼성 공장의 문을 다시 두드렸고 닌텐도의 차세대 칩 역시 삼성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단숨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삼성이 살아났다. 수주 규모만 합쳐도 200조 원에 달한다는 전망까지 등장했습니다. 불과 2년 전 내부에서 사업 철수 이야기까지 나왔던 회사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삼성의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개선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더 큰 흐름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일이 같은 시점에 벌어졌다는 사실, 과연 우연일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의 분위기는 지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 내부 회의실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4나노 공정 수율이었습니다. 당시 수율은 약 3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웨이퍼 100장을 투입하면 실제로 정상 작동하는 칩은 30개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70개는 그대로 손실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수율은 곧 신뢰이고 신뢰는 곧 계약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진 순간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이 퀄컴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두뇌를 설계하는 퀄컴은 결국 물량 전량을 TSMC로 이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객 이탈이 아니라 시장에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삼성은 위험하다는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애플은 이미 오래전 등을 돌렸고 엔비디아와 구글도 삼성과의 협력을 줄여나갔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7.7%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TSMC는 70%를 훌쩍 넘기며 독점 체제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승부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2023년 삼성 반도체 부문은 14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4조 원, 웬만한 대기업 안에 매출에 해당하는 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내부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까? 수십조 원을 들여 지은 평택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고객 이름이 빠진 생산 라인은 적막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삼성 파운드리를 끝난 사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때의 삼성은 솔직히 말해 살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은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손실을 줄이고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에게 파운드리는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 한계에 있습니다. 삼성은 세계 최고의 디램과 낸드 플래시 기업이지만 메모리 시장은 극단적인 롤러코스터 산업입니다. 3년 호황이면 3년 불황이 반복되고 가격이 오를 때는 천문학적 이익을 내지만 꺾이는 순간 수조 원 적자가 순식간에 쌓입니다. 실제로 2023년 삼성 반도체 부문은 14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 없이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파운드리는 그 변동성을 완충해줄 전략적 축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AI 시대의 도래였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단순히 연산칩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초고속 연산을 담당하는 로직 칩과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HBM 메모리, 그리고 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합니다. 즉,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업만이 진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세 가지를 한 지붕 아래에서 수행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삼성뿐입니다. 삼성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버텨낸 이유는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AI 시대의 중심에 서기 위한 장기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반전의 핵심은 삼성이 갑자기 좋아졌다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고객들이 TSMC 한 곳에 모든 것을 맡기는 구조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퀄컴을 보겠습니다.
퀄컴은 전 세계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칩을 설계합니다. 그 생산을 거의 전량 TSMC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이후 TSMC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상폭은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까지 전망이 엇갈렸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 시장이 이미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출하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칩 단가까지 오르면 제조사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한 소비자는 지갑을 닫습니다. 결국 부담은 칩 설계사인 퀄컴에게 돌아옵니다. 퀄컴에게 삼성은 신뢰의 선택이라기보다 대안이 있다는 협상 카드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상황은 또 다릅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폭발하고 있지만 TSMC의 3나노 생산 라인은 사실상 2027년까지 예약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문해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레스토랑 예약이 꽉 차 손님을 더 받을 수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AI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는데 칩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경쟁사에 기회를 내주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일부 물량을 삼성에 맡기며 리스크를 분산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기술 실험이자 공급망 보험이었습니다. 애플 역시 비슷한 계산을 했습니다. 아이폰은 매년 9월 출시가 절대 일정입니다. 단 한 달만 밀려도 연간 매출 구조가 흔들립니다. TSMC 라인이 포화 상태이고 가격 인상 압력까지 더해진다면 일정 지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핵심 AP는 유지하되 이미지 센서 등 일부 부품을 삼성으로 돌리며 분산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객들이 삼성으로 향한 이유는 신뢰의 회복이라기보다 한 곳에 집중된 리스크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더 큰 힘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현재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이 대만에서 생산됩니다. 단 하나의 섬, 단 하나의 기업에 글로벌 공급망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는 순간 전 세계 산업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공장이 멈춰섰던 기억은 아직 생생합니다. 미국은 같은 상황이 AI 시대에 반복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40%를 미국 영토 안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과 함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지 않으면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채찍이 동시에 제시됐습니다. 그 결과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게 됩니다. 2026년 기준 연간 설비 투자 규모는 최대 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2조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예고됐습니다. 이 금액은 웬만한 국가의 연간 국방 예산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그 막대한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입니다. 기업은 결국 비용을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미국의 압박 화살표, TSMC의 초대형 투자, 화살표 비용 부담 증가, 화살표, 가격 인상 가능성, 확대 화살표, 고객사들의 불안 심리 증폭, 화살표 공급망, 분산 움직임 화살표, 삼성으로 일부 물량 이동. 삼성의 반전은 단순한 기술 개선의 결과라기보다 이 미국이 설계한 판의 변화 속에서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익 구조를 흔들었고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선택지가 부상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의 구조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TSMC는 철저한 순수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고객이 설계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데 집중합니다. 자체 제품도 메모리 사업도 하지 않습니다. 강점은 생산 기술과 수율 관리입니다. 반면 삼성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 1위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메모리 사업을 갖고 있고 최첨단 로직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하나의 칩 패키지로 묶는 첨단 패키징 기술까지 내부에 갖추고 있습니다. 즉, 설계부터 메모리, 생산, 패키징까지 이어지는
턴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AI 시대에는 이 통합 구조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초고속 연산을 담당하는지 PU나 AI 가속기와 데이터를 즉시 공급하는 HBM 메모리가 한 몸처럼 작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산과 저장이 분리된 구조에서는 속도와 효율의 한계가 발생합니다. 반면 메모리와 로직을 동시에 이해하고 설계 단계부터 최적화할 수 있다면 성능과 전력 효율에서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삼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경쟁력을 주장합니다. 단순히 칩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 AI, 반도체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는 점이 구조적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림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이 이번 기회를 확실히 잡는 경우입니다. 관건은 이 나노 수율입니다. 현재 40%대에 머물러 있는 수율이 연내 60%를 넘어선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퀄컴과의 계약이 본격 확정되고 테슬라의 추가 발주가 이어지며 구글과 AMD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는 단순한 반짝 반등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세계 2위 파운드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이섬 패키징을 아우르는 AI 공급망의 핵심 축이 한국에 형성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이 수율 개선에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고객들은 이미 분산 전략을 시작했지만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인텔 파운드리입니다. 인텔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생산 역량을 재건하고 있고 미국 내 생산이라는 지정학적 강점까지 갖고 있습니다. 삼성이 기회를 놓치면 그 빈자리를 인텔이 채울 가능성이 현실화됩니다. 공급망은 한번 굳어지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번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세 번째는 TSMC의 반격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흡수하거나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고객들은 다시 익숙한 선택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TSMC는 위기 때마다 기술력과 실행력으로 판을 뒤집어 온 기업입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향후 몇 년은 새 회사의 기술, 수율, 그리고 지정학적 변수들이 얽히며 결정될 전략적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두 가지 숫자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이 나노 공정 수율 60%입니다. 지금 40%대에 머물러 있는 수율이 과연 연내 60%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산업에서 60%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대량 양산이 가능하다는 신호이자 고객이 안심하고 물량을 맡길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선입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지금 열려 있는 문은 언제든 다시 닫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60%를 안정적으로 넘어선다면 퀄컴과의 계약은 시험 단계가 아닌 본 계약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변수입니다. 퀄컴의 최종 사인이 떨어지는 순간 시장은 삼성을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실질적 경쟁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삼성의 이 나노 수율, 올해 안에 60%를 넘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퀄컴과의 계약, 결국 확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삼성 파운드리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반도체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있던 질서가 흔들리고 절대 강자라 불리던 구조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틈 사이로 삼성이 다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곧바로 승리라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판이 기울었다고 해서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이 움직인 이유는 삼성에 대한 맹목적 신뢰라기보다 한 곳에 집중된 위험을 분산하려는 전략적 선택에 가깝습니다. 기회는 분명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실력으로 굳히지 못한다면 열린 문은 다시 닫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수십 년간 준비해온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세계가 대안을 찾는 이 순간, 이 한국은 지을 수 없는 좌표 하나를 지도 위에 남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과 증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변화가 일시적 균열에 그칠까요? 아니면 구조적 재편의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황을 단순히 미국의 TSMC 보이콧 혹은 삼성의 200조 극적 수주라는 이분법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갑자기 변덕을 부려 특정 기업을 밀어내고 다른 기업을 밀어 올렸다는 식의 접근은 자극적이지만 실제 구조는 훨씬 복합적입니다. 미국의 행동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보이콧이 아니라 집중 리스크 해소입니다.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이 대만에 몰려 있는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 지정학적 취약점입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만으로도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특정 기업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TSMC는 막대한 미국 내 투자를 요구받았고, 이는 자연스럽게 비용 구조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연간 560억 달러 수준의 설비 투자는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입니다. 기업은 결국 비용을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고객사들의 계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퀄컴은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협상 카드를 찾았고, 엔비디아는 생산 캐파 부족에 대한 보험이 필요했으며, 애플은 출시 일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분산했습니다. 이 흐름이 삼성으로 일부 이동한 것입니다. 즉, 삼성의 200조 수주 가능성은 누군가를 날려버린 결과라기보다 리스크 분산의 파도 속에서 생긴 공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의 성과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통합한 구조를 수십 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AI 시대에는 이 구조가 분명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이 나노 수율이 60%를 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퀄컴과의 계약이 실제 양산으로 이어지는지가 진짜 시험대입니다. 판이 기울었다고 해서 승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객들은 여전히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글을 써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자극적인 보이콘 프레임을 쓰더라도 본문에서는 구조적 이유를 차분히 풀어내야 합니다. 독자의 감정을 끌어당긴 뒤 논리로 설득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의 압박, TSMC의 투자 확대, 비용 상승 압력, 고객사 리스크 관리, 삼성으로 일부 이동이라는 도미노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독자가 흐름을 이해하면 단순 음모론이 아니라 전략 변화로 인식하게 됩니다. 셋째, 결론에서 승패를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는 열렸다는 메시지를 주되 수율이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해야 신뢰가 생깁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사안은 감정적 충돌이 아니라 지정학과 산업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삼성의 200조 수준은 가능성의 신호일 뿐 확정된 승리는 아닙니다. 미국은 판을 흔들었고 고객들은 계산을 바꿨으며